어머님 빨리 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젯밤 전화할 때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서류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펜을 서명란 위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청인 박영순 서명.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하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서류 아래쪽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입소 후 1년 내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 정은이. 금액 5억 원. 1년 내 사망 시. 그 5글자가 할머니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며느리는 이런 서류를 들고 왔고 아들은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 새벽 4시 반. 따르르르르. 어둠 속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에서 깼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이라 밤중에도 자주 깼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젖혔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빛과 함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거지?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슬리퍼가 마루를 스치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내일 서명만 받으면 끝이에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명? 무슨 서명? 진명에 넘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부동산에도 이미 연락했어요. 매물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린대요.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지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집을 판다고? 내 집을?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로 잡았어요. 서명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1년이면 충분하죠. 그 정도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정리. 그 단어가 할머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이면 정리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며느리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휴대폰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명, 진명이, 요양원, 1년, 정리. 하나하나가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할머니는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받아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A4 크기의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걸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젯밤 전화에서 말하던 바로 그 서류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글씨는 깨끗하고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시동 123번지. 40년 동안 할머니가 살아온 이 집의 주소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서류가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아래쪽 작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특약사항. 입소 후 1년 내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정은이로 지정됨. 보험 금액 5억 원. 할머니의 눈이 그 문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1년 내 사망 시 보험금 5억 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행정 처리용이에요. 요양원 들어가시려면 필요한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빨간 인주와 도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볼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서명란에 펜 끝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해요. 할머니는 펜을 다시 들고 서명란을 봤습니다. 신청인 박영순 서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 끝이 또 종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빨리 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젯밤 전화할 때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볼펜을 힘없이 식탁 위에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꼭 해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년이면 정리된다.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요. 저녁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불응하고 멀어지는 엔진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할머니 시선이 며느리 방문에 머물렀습니다. 닫혀있는 하얀 문. 저 안에 뭐가 더 있을까요? 알아봐야 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방 앞까지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비걱.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이 제자리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하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볼펜과 메모지만, 두 번째에는 공과금 고지서 몇 장이 보였습니다. 맨 아래 세 번째 서랍을 열자 파일 몇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은행 대출 계약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일자는 2024년 8월 15일, 담보물은 경남 밀양시 가림동 123번지 단독주택.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123번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최종 독촉. 사채 대부업체 이름 아래 적힌 금액이 1억 5천만 원, 연체 이자가 300만 원씩 3개월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까지. 세 번째 서류는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클립으로 고정된 종이들을 한 장씩 넘기자 카지노 연회비 500만 원, 경마장 베팅 3,200만 원, 온라인 도박 입금 2,800만 원이라는 문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도박? 며느리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움켜쥐었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맨 아래 깔려있던 하얀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보험금 수령 대행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며느리 정은이와 김정훈 법무사. 내용을 읽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 대행, 수수료 30%, 사망 즉시 진행. 특약사항에는 요양원 입소 후 1년 내 사망 시 보험금 5억 원 즉시 지급, 수령인은 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후두둑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거였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안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파일에 넣어 서랍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급한 일 있다. 전화 좀 해라. 5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당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돌아온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손주 박민준이었습니다. 23, 대학교 3학년인 손주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보러 온 겁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는 할머니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래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바라만 봤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일인데 손주에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새벽에 들었던 전화, 요양원 서류, 진명의 이전, 보험금,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요? 제가 직접 볼게요. 할머니가 며느리 방을 가리키자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들고 나와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중얼거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알려야 해요. 당장요. 그런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제가 연락할게요. 꼭 연락되게 할게요.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3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며느리 방 서류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독촉장, 도박 영수증, 보험금 계약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할머니,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는 손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녁 모든 것이 폭발할 거라는 것을.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을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반찬 냄새가 봉지에서 풍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민준아, 너 언제 왔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왔어요.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거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닫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평소와 똑같은 저녁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 할머니, 민준이.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서류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여전히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탁 났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서류요? 민준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입소 서류야.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요양원이요? 할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진명의 이전 동의서도 있던데요. 그것도 요양원 가려면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아? 며느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방 서랍에서 찍은 서류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사채 독촉장, 카지노 영수증, 보험금 계약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볼 게 아닌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면을 벗은 겁니다. 그래 봤으면 봤지 뭐.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거야. 그리고 이 집을 팔 거고. 그래야 내 빚을 갚을 수 있거든. 민준이가 휴대폰을 들어 카지노 영수증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래. 도박빚 1억 5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 이대로는 우리 가족 다 죽어. 며느리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오래 못 사시잖아. 78세면 충분히 사셨어. 이제 자식들 생각도 좀 하셔야지.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할머니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뭐야? 이 집이 15억은 해. 그 돈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 서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서류였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제로?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치매 진단서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는 의사 있어요. 그럼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범죄잖아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른들 문제예요. 지금 할머니한테 사기치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민준이와 마주 섰습니다. 둘 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생존이야.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이번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우리 집도 뺏긴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안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집에서 내가 살 거야. 할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거칠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할게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요. 할머니가 큰일 났어요. 전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알았다.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아빠 오신대요. 30분 안에 도착하신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30분 후. 차 한 대가 마당에 급하게 섰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끼익 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문을 비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아들 박진수였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구두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거실로 뛰어들어온 진수는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흔적이었습니다. 진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습니다. 진수가 민준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건네자 진수는 화면을 내려가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계약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 독촉장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카지노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굳어지고 보험금 계약서를 보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다 보고 나서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진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방 서랍에서 찾았어요. 진수는 다시 보험금 계약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피보험자 박영순, 수령인 정은희, 보험금 5억 원, 특약사항, 입소 후 1년 내 사망 시 즉시 지급.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더니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1년 내 사망이건.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넘도록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애미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민준이가 며느리 방을 가리켰습니다.
진수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아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잠깐만. 진수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은희가 더 도망갈 거야.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해. 민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빠,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이제 엄마가 함부로 못해요. 진수가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 지금 은희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은희도 사람이야. 이유가 있을 거야. 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감싸쥔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발갛게 충혈된 눈을 한 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래 은희가 이렇게 일을 꾸밀 줄을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수는 아들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에는 고요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정막을 깨는 거실 시계 소리가 9번 울렸습니다. 땡, 땡, 땡. 할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내 들더니 컵 3개에 물을 따랐습니다. 진수와 민준이에게 물을 건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수야, 내일 은희가 병원 가서 내 치매 진단서 받아온다고 했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이미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럼 막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막아서는 안 돼. 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은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엄마를 설득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 진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땅이 있어. 진수와 민준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밀양 외곽에 밭 2,000평.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걸 팔면 1억은 나올 거야. 진수는 놀랐습니다. 그 땅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두었던 땅.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땅. 어머니, 그건 아버지 유산인데. 그래. 그래서 지금 써야 해. 은희 빚 갚는 데 쓰자. 진수는 울컥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어머니 거예요. 땅은 또 모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일단 빚부터 정리하고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희랑 얘기해 볼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밤 11시, 민준이가 할머니 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내일이면 괜찮아질까요? 민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 함께 잤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며느리 방 불빛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들 진수, 손주 민준이, 그리고 며느리 은희. 식탁 위에는 아침밥 한 그릇 없었습니다. 아무도 밥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만이 거실을 짓눌렀고 벽시계 째깍거림만이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거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며느리 방에서 찍어둔 서류 사진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찍힌 사채, 독촉장, 수십 장이 묶인 카지노 영수증, 가리고 보험금 계약서까지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였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힐끗 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인처럼 며느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수가 첫 번째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담보물 안에는 이 집 주소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온 힘으로 지켜온 이 집을 며느리는 할머니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았던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이지?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채 독촉장이었습니다. 원금 1억 5천만 원에 연체이자 900만 원을 합친 1억 5,900만 원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세 번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카지노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고 총액을 계산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점점 웅크러들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작아졌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사라지고 싶다는 듯 그녀는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며느리를 이토록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민준이가 마지막 사진을 화면 가득 확대했습니다. 보험금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 박영순, 수령인 정은이, 보험 금액 5억 원.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차갑고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1년 내 사망 시 즉시 지급. 할머니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해 놓은 계약서였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적막에 잠겼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네 사람 모두에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말해봐. 왜 이렇게 됐는지. 진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빚을 지고 이 집에 왔어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3억 원이라는 말에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비밀을 며느리는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밤마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지난 5년을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1억을 갚았지만 여전히 2억이라는 거대한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끝없는 빚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는 절박함에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욕심을 내서 더 큰 돈을 투자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대출이었습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갔고 그것도 부족해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다시 주식 계좌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주식 시장은 그녀의 절박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계좌는 다시 텅 비었고 손이 떨리는 채로 또다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엔 도박장까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빚을 한순간에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통제력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빚 생각뿐이었고 어떻게든 이 깊은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며느리는 길고 긴 고백을 마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바닥에 깔려 울렸습니다. 진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 머리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며느리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할머니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며느리 얼굴에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너도 참 힘들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돌려 가족을 바라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며느리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나한테 땅이 있어. 밀양 외곽에 밭 2,000평. 내 시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거야. 그걸 팔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부터 다 갚자. 사채든 대출이든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며느리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땅은 또 모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진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은희랑 잘 살아라. 이혼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진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밝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이제 밥 먹자. 며느리가 후다닥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 진실이 곧 이 가족을 또 한 번 뒤흔들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고인 무릉덩이가 희미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감나무 잎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운 진수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방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눈두덩이가 거의 감길 정도였고 산발한 머리 사이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는 진수와 눈이 마주치자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가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 손이 파르르 떨렸고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행주로 닦는 동작마저 느리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 다 잠을 설친 얼굴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정적만이 거실을 채웠고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긴 한숨을 내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앉자.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도 진수도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을 둘러싼 채 또다시 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벽시계 째깍거림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톱을 뜯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뜯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고개 들어봐라. 며느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또다시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참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토록 힘들었는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진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며느리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과 콧물 범벅인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은희야, 이제부터라도 말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은 함께 이겨내는 거야.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며느리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가져다 줬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나한테 조건이 3가지 있어. 며느리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째, 빚은 내 땅 팔아서 갚자. 며느리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니까. 하지만 밀양 외곽밭 2,000평은 팔 수 있어. 그걸 팔면 1억은 나와. 사채부터 깨끗이 정리하자. 며느리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도박은 끊어라. 혼자 힘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자. 우리가 같이 가줄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도 옆에서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3번째 손가락을 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셋째,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더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밝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자. 어제 국이 아직 남았어. 따뜻하게 데워서 같이 먹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후다닥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할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깨끗하게 닦은 식탁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 숟가락과 젓가락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진수와 민준이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먹자. 4사람이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라. 숟가락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아침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를 뚫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무릉덩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고 감나무 잎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에 앉더니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진수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도 그 손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손주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4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 비밀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띵동띵동 2번 울렸습니다.
네 사람 모두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진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남자의 뒤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댁 맞으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한림병원 내과 김철수 의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오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다고요? 검사를 받으셨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진수는 황급히 거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를 거실로 안내하자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의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준이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의사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박영순 78세 종합검진 결과라는 글씨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의사를 둘러싼 채 숨죽였습니다. 벽시계 째깍거림만이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레이 CT, MRI 결과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참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께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4기로 확진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우웅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는 진수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췌장암 4기입니다. 이미 간과 림프절, 복막까지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할머니와 의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식탁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뼈와 장기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하얀 덩어리가 종양입니다. 크기가 약 7.3cm, 췌장머리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간에도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림프절에도 광범위하게 퍼진 게 보입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흰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머니 몸속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수술하면 다 나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종양이 주요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 절제 자체가 어렵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라도 방사선이라도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췌장암 사기는 항암 반응률이 매우 낮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같은 부작용만 심해지고 삶의 질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진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길어야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복통은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석 달 전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체한 줄 알고 넘겼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잠겨 있었습니다. 체중은 많이 빠지셨죠? 기록상으론 3개월 사이에 7kg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황달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 흰자위 보이시죠? 조금 노랗게 변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의 말에 진수가 할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조금 노랗게 보였고 눈 흰자위도 약간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손등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모르핀 계열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용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네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처음엔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병하시기엔 가족분들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호스피스. 그 단어가 거실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단어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 복용하시고 통증이 심해지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 여기 명함에 적어뒀습니다. 20네 연락 가능합니다. 의사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진수가 멍하니 의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 줄, 이렇게 심한 줄 제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은희야,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옆에 바짝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진수는 할머니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며느리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이 집을 빼앗으려고 했고, 심지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험금 때문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책과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이렇게 힘드신데. 며느리가 자신의 뺨을 짝 때렸습니다. 또 때리려는 순간 할머니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해라. 은희야. 제발 그만. 어떻게 그만해요? 저는 어머님을 줄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너도 몰랐잖니. 나도 말 안 했고. 괜찮아. 다 괜찮아. 할머니가 며느리를 품에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은희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세 사람이 동시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 췌장암 사기 진단 그때 받았어. 그런데 너희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어. 밤마다 방에서 우는 소리 들었어.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것도 봤어. 현관 밖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일찍 가면 은희가 보험금 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게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가족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았어.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님은 저 때문에 미안하다. 은희야,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너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다 내 탓이야.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쁜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진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전부예요. 우리 삶 전부라고요. 괜찮아. 진수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78년. 참 길었어. 이제 너희 아버지 보러 갈 시간이야. 보고 싶더라. 너희 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머리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나뭇잎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이불에서 40년 동안 온 힘으로 지켜온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도 호스피스도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가족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3번 먹던 진통제가 4번, 5번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 주사를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뺨이 움푹 꺼지고 눈은 더 깊어졌으며 손에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져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방문하면 웃었고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웃었으며 며느리가 밥을 떠먹여주면 웃었고 아들이 손을 잡으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문을 열었고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정성껏 만들었고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고쳐드렸습니다. 밀양 외곽의 밭은 1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고 은행 대출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빚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박치료센터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어머니 방에 앉아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할머니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방학이면 꼬박꼬박 집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사람이 할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베개를 등 뒤에 받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모두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침대 주변에 둘러앉아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얼굴, 손주의 얼굴, 모두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진수가 얼른 도와줬고 서랍 안에서 하얀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진수, 은희, 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진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적어놓은 말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잘 살라는 말, 행복하라는 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도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잘 살라는 말, 진수를 잘 보살피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봉투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봉투를 열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건강하라는 말, 부모님 잘 모시라는 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흐려져도 계속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네 사람을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머니 몸은 너무 약해 부서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힘을 주어 네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닌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옆에 있었고 민준이도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1번, 2번, 3번. 점점 길어지더니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할머니 손을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마당 감나무 아래 할머니가 좋아하던 자리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할머니가 도와줬던 사람들, 모두 할머니를 추억하며 좋은 사람이었다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들에게 절을 받고 밥을 대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았습니다. 장지는 밀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자 남편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누워 함께 영원히 쉬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마당의 감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을이 오면 감이 빨갛게 익었고 까치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건강해졌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치료를 계속 받으며 작은 식당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진수는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방학이면 집에 와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이 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리자 바람이 대답하듯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남겼습니다. 용서를, 사랑을, 가족을.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